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용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연을 몇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인데 이런 자리에 오셔서 저랑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입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식사를 앞두고 너무 말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좀 많은데 오늘 주제로 바로 저 사진을 보시면 혹시 저런 장면을 상상을 하셨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 사진을 저는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저 장면 기억나시나요? 저 장면이 어디입니까, 저기가? 판문점에 있는 도보다리죠. 저기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으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샌디에고, 오렌지 샌디에고 이쪽에서도 아마 함께 조직을 하셔서 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판문점 JSA에는 지금 남북한 군인들이 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무장도 안 하고 있고 초소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북측으로 들어가는 초소, 남측으로 들어가는 초소에 북측 경계병들이 초소를 하나 남측 출입구에 만들었고 북측 출입구에 당연히 우리 남측 경계병들이 초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초소에서 비무장한 채로 초소를 지킵니다. 왜 그렇게 초소를 만들었냐면 혹시 월북자나 또는 탈북자가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장면을 보시면 두 분의 이 지도자인데 그 두 사람의 대화의 장면이 좀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진지하게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예, 저 장면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시간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결국에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자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40분 동안 한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대화를 아무도 듣지 못하고 새들만 들었습니다. 그날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측한데 저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자. 핵 없는 한반도로 가자. 결국에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꿈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꿈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대통령께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에 대한 열망. 이건 이제 본인이 실향민의 2세로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또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 장면이 굉장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갔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이 장면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평양 어디입니까? 능라도의 5일 경기장입니다. 5일 경기장. 보통 제가 평통 강연하면 보통 협회장님께서 이 상품권 봉투를 몇 개를 주세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맞춘 분들한테 하나씩 전달하기도 하는데 조금 오늘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기가 능라도 5일 경기장인데 15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입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경기장입니다. 저 경기장이. 능라도, 그러니까 대동강에 있는 능라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경기장인데 저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합니다. 본인이 연설을 직접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소개를 해서 연설을 요청하는 형식을 떼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저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핵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기자회견 때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평양 시민들 앞에서 상기시킵니다.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저 때 처음 들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5만 명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기자회견을 할 때 핵 없는 한반도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절대 핵을 이제는 개발하지도 핵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것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상기시킵니다. 저 장면도 특별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 앞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상상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 해안을 갖고 계시군요. 해안을. 대단하십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작년 6월 12일이죠. 지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거 상상 못 하셨죠? 저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언론이나 학계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그때 늘 뭐라고 붙였냐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죠.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센토사 섬 가본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그 쉽지 않은데 거기 가보셨군요. 네. 자,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났습니다. 저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죠. 저건 정말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는 또는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전쟁을 경험했고 상호 적대 관계에서 수십 년을 북한은 반미, 그렇죠?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작년 6월 12일 날 정상의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아마 저는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더 큰 어떤 가슴에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자, 저런 만남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이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5월 27일 날 있었는데 그건 비공개로 열렸고 3번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열렸습니다. 대단한 작년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그렇죠? 미사일 발사도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우리가 남측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도발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실은 작년 한 해를 보낸 것이죠. 오히려 그 전에 한 10년, 20년에 해야 될 일을 1년 만에 한 겁니다. 물론 좀 부족하게 느끼시거나 또는 반신반의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100% 신뢰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신뢰한다. 내리시죠. 나는 반신반의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좀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신뢰하기도 하고 그렇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시죠. 대체로 아마 반신반의한다는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지금 이 과정은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미가 서로 2017년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불신을 가졌고 서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까지 보냈던 사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2017년도에 핵단추가 내가 크냐 당신이 크냐 갖고 논쟁을 벌이던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2017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상황과 2017년도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그런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 뭐냐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관심 있는 사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진짜 의지가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예전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핵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제일 관심스러운 부분이죠. 관심 있으신 부분이죠. 자,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다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포기하는데 핵 포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폭탄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ICBM 개발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90% 정도 된 것 같아요. 핵폭탄과 관련된 소형화 경량화는 전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ICBM과 관련돼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을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제대로 협상을 하지 않거나 미국이 장난치면 북한은 다시 핵 개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은 그건 힘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는 과거와 현재 제재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의 제재에 대한 부담입니다. 미래의 제재. 김정은 위원장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죠? 35입니다. 35인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집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30년 집권하면 몇 살이죠? 65세죠. 죄송합니다만 65세 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65세신가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 박학수 선생님. 한 50대 중반. 지금 현업에서 일 떠나셨나요? 안 하세요, 일? 아, 그러세요? 많이 벌어 놓으셨군요, 저는. 한국에서는요, 65세면요, 노인당, 경로당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하철이 65세부터 프리패스거든요. 표 안 끊어요. 그 70세로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 70세로. 그러니까 65세는 젊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0년 집권한다면 75세인데요. 75세도 한국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 위원장은 30년, 40년 집권하려고 하는데 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가 풀리나요? 유엔 제재가 풀리겠습니까? 핵을 포기 안 하는데 풀릴 리가 있나요? 안 풀립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재 안 합니다. 제재 해제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 40년을 집권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가 앞으로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3, 40년 동안 계속 제재에 압박을 받으면서 간다. 이거 어렵습니다. 북한의 제재 때문에 발생하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에 지금 석유 들어가는 게 50%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그 다음에 북한이 수출하는 물품,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북한이 수출하는 물품이 석탄입니다. 석탄. 이 석탄 수출이 100% 안 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중 국경지대가 1,500km입니다. 1,500km. 미국에서 1,500km 별거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1,500km는 엄청 긴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니까요. 거기에서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근데 그 제재를 김정은 위원장만 느끼면 좋은데 주민들도 느낍니다. 북한 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왜? 식량난 때문에. 그러나 북한에 이제는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량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물어보시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아, 아시네요. 역시 스카이캐슬 아시. 한국에서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너무 사업에 집중하시느라고. 한인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 스카이캐슬 아시죠? 북한 주민들이 스카이캐슬 한국에서 금토 방송되는데 일요일날 금요일 것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토요일 것 월요일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볼 수 있습니다. 봅니다. 중국에서 바로 CD로 구워가지고 중국에서 보따리상에 북한 갖고 들어가면 북한에서 비공식 유통망에 쫙 뿌립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핸드폰, 주민들 핸드폰 쓰는 거 아시죠? 몇 대나 될까요? 핸드폰 쓰는 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 북한 주민 2,500만 명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예? 1,000만 대? 500에서 600만 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생산활동 인구는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오라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 핸드폰은 인터넷이 안 되고 외국으로 통화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의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또 다른 현실은, 북한에 국제열차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한국에는 국제열차가 없습니다. 원래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국제열차의 시발력은 어디였을까요? 국제열차의 시발력.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상국가에 없어서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원래? 네? 부산역일까요? 원래 일제시대 때 국제열차 시발력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지금은 어딜까요?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20km입니다. 그 경의선, 그러니까 평의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평의선. 이 평의선의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20km를 가는데 평균 속도가 몇 킬로일까요? 그렇습니다. 40km입니다. 40km. 45km 나갑니다. 속도가. 여기서 운전하실 때 40km 속도면 그게 속도로 느껴지십니까? 못 느끼시죠? 그게 북한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가장 낮은 속도로 갈 때는 20km밖에 못 갑니다. 교량이나 터널을 지날 때는 20km밖에 못 냅니다. 평지를 달릴 때 한 60km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40km에서 45km입니다. 이게 또 다른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 북한의 현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욕구를 이제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재수시킵니다. 북한에서.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거 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 3, 40년 앞으로 제재에 허덕이면서 산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텐데 이게 한두 해는 견디는데 이 10년, 20년 가면 이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동안은 견뎠습니다. 북한이. 과거와 현재는 견뎠습니다. 미래는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도 못 견디고 주민들도 견디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하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특별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제가 물어봅니다. I like 트럼프 손 들어보시라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I like 트럼프 손 들어보십시오. 비슷하시네요. 한국에서도 I like 트럼프 손 들어보시라고 한 서너 분 손 드시거든요. 지금 손을 드신 게 아니시죠? 아, 드신 거예요? 지금 좀 팔이 또 아프셔가지고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 오해했습니다, 참. 빨리 낫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매우 특별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저는 뭐 이제 정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정파에 대해서는.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한반도 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이 판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상하원 공화당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간파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가 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몇 세죠? 72세인가 3세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 마치면 한 7, 8세 되실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가 내년도 11월 3일이죠. 대통령 선거. 2020년 11월 3일. 맞습니다. 11월 3일. 어떻게 한국에 있는 저보다 모르십니까? 근데 미국 선거의 특성상 내년도 한 해는 대통령 선거 캠프 시작하면 선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못 움직입니다. 외교활동 별로보다. 올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끝내야 됩니다. 올해 끝낸다는 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골격들은 올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교적 성과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지금 또 노벨 평화상 꿈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난 찬성한다.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타야 한다. 타야 한다. 자격과 무관하게 자격은 안 될 수 있으나 타야 한다. 타야 한다. 내리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에 1m의 전진만 시킨다 하면 전진만 시킬 수 있다면 저는 노벨 평화상 20개라도 다 트럼프한테 주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전 늘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저는 타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면 누가 타죠 또? 혼자 탑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 평화상 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정도 한 분 타야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싫어하지만 타야 한다. 왜 안 드세요?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타면 또 누가 타야 됩니까? 누가 타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타야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자기가 탄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 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타고 사실은 본인도 타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타고 트럼프도 타고 본인도 타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의문스러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탄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옆에 타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이 프로세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매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중매인 역할. 그 역할을 당신이 지금 작년부터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은 사실은 2012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본인이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4.27 정상회담 직전에 비공개로 저희 자문단들하고 대통령께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40명, 그러니까 한 20여 명 학자들하고 한 20여 명의 이제 그 정상회담 준비단, 당시에 이제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쭉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2007년도에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2007년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14선언 때 이야기. 2012년도에 나는 그 생각을 했다. 2012년도가 무슨 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떨어진 대통령 선거의 진날입니다. 진해. 그때도 그 생각을 했다.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되시면서 바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남한, 북한, 미국의 정보 라인이 작동하면서 작년도에 이 상황들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사실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중매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 중매 결혼했다.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손 드십니까? 예전에는 다 중매 결혼. 네. 내리십시오. 분명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다 중매였잖아요. 중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런 겁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중매 결혼은. 그렇죠? 서로 신뢰한 상태에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불신 상태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왜 결혼까지 가냐? 불신의 고리들을 하나 둘씩 줄여가고 신뢰의 고리를 하나 둘씩 만들어가면서 결국 신뢰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중매 결혼하십니까? 네. 아, 그럼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얼굴은 보셨고요. 아, 그렇습니까? 중매 결혼은 사실은 굉장히 선남 선녀가 만나서 연애 결혼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였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인데 이 두 사람을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합니다. 중매하는 사람은 절대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중매를 우리가 속담에 비유해서 보면 잘하면 뭐예요? 뺨이 서대요.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 이 등가성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중매 결혼이라는 게 잘해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아주 욕 바가지를 먹는 게 중매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만나서 니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깨집니다. 그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아주 우직하게 곰처럼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까 얼굴 그 앞에 더 이거 보시면 이분이 어디 교장 선생님 같잖아요. 보면
교감 선생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착한 뭐 아저씨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런 면이 있으시면서도 아주 곰처럼 우직한 분. 제가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이제 몇 번 뵐 기회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곰처럼 우직한 분입니다. 잘 뭐 자기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는 분인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그 역할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지도자가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통 큰 결단에 의해서. 이게 작년의 상황입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육자회담 지금 거의 10년 이상 공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문제는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위로부터 크게 결단하면서 가는 방식으로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은 작년에 6.12 정상회담 때 내용상 예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앞으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올해 이제 2월 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만날 거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다고 그러죠? 베트남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왜 그런 베트남일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 만약 베트남이라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는 어쨌든 우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수교가 되어 있는 국가고 베트남은 또 개혁개방에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베트남을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미국도 베트남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참매 1호입니다. 참매. 들어보셨나요? 참매 1호기? 이 참매 1호기는 한 1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소련제, 과거 소련제 IL-60이라는 그 기종인데요. 근데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약 4,600-700km 정도 나올 겁니다. 5,000km가 안 됩니다. 거리가. 다낭 정도면 뭐 한 5,000k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정상들이 비행기는 왕복을 개념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왕복.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다시 회항하기도 할 수도 있는 것도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 왕복이 가능한 것이 베트남입니다. 지난번에 6.12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비행기 탔죠? 중국 에어차이나 기억나시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기분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기분 나빴답니다. 굉장히 불쾌했다. 그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탄 겁니다. 싱가포르까지 가려면 거의 한 7,000km 이상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탄 거예요. 북한 건 탈 수가 없었던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베트남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한 6, 7개월 동안 계속 공전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2월달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급해졌다고 봅니다. 급하다. 본인도. 외교적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도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보다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나마 많은 게 한반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임기 1기 내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고령이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면 성과를 거두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집권 후반기로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성과를 거두자. 그래서 2월 말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뭔 이야기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어쨌든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도 이제는 행동한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뭡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 혹시 미국의 북한의 핵폭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죠, 사실은. 근데 미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CBM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뭔가 적극적 입장이 나오길 기대할 겁니다. 저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ICBM을 다 폐기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ICBM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 또는 ICBM을 발사하는 시설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이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핵 무기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시설들, 대표적으로 영변에 핵단지가 있습니다. 영변에 30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영변에 이 시설들에서 지금 어쨌든 플루토늄 생산되고 또 어쨌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북한이 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좀 큰 것들 몇 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하는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맞아들인다든지 또는 HEU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시설을 북한이 일부 폐기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은 요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돼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보적인 조치로서 북한에 대해서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상호 연락사무소 제안 같은 정도. 이런 정도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상응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북한은 50여 명의 미군 유해도 돌려줬죠. 그 다음에 3명의 사실상 인질인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하지 않았죠. 근데 미국은 북한이 볼 때 미국은 해준 게 딱 하나 해줬다고 북한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겁니다. 그걸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많이 양보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치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 지금 이번에 논의가 저는 좀 더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종전선언. 지금 비건 대표도 약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렇죠?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야기했죠.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을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가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중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가능성의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는데 이 종전선언은 사실은 국제법적인 이런 무슨 뭔가 이 종전선언 자체가 그 자체가 뭔가 효력을 발생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이 이걸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했고 미국도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간에 입장차들이 좀 있어서 공전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종전선언 문제가 저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 북한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해주는 게 없잖아.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신뢰하게 하려면 미국도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북한이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지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조건 없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 두 개 또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제재에서 빼라. 그러니까 제재에서 뺀다는 게 그냥 뺀다 이런 차원보다는 제재에서 특별하게 그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를 제재에서 특별하게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철도 기공식도 착공식도 미국과 유엔이 그것을 좀 면제해 준 거거든요. 제재 대상 품목들이 좀 있었는데 유예해 줬습니다. 저도 그때 착공식 갔었습니다. 대성에 착공식 갔었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어쨌든 나쁘게 철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제재 이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철도 연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번에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부부장이 경강선 서울에서 강릉까지 철도를 5번 탔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북한 철도가 그 모양인데 한국은 철도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잖아요. 근데 북한에 우리가 철도 지금 현대화 사업을 앞으로 하자고 남북이 합의해서 할 겁니다. 근데 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레일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열차 말고 철도 이 자체로 보면 레일과 그 다음에 침목이지 않습니까? 레일과 침목이 정확하게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핀이 있습니다. 핀 아시죠? 굉장히 큰 못인데 이 못이 레일은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고 침목도 아닌데 이 핀은 제재 대상입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제재라는 게.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산림협력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들어보셨죠? 남북이 산림협력 한다. 들어보셨나요? 북한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민둥산이 많잖아요. 앞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북한 산림은 우리가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양묘장들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대규모 양묘장들이 주로 도시 근처에 있어요. 근데 실제 양묘장에서 옮겨서 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지역까지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제 제자 중에 해산에서 평양으로 수학여행으로 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자인데 그래서 얼마 걸렸냐 몇 시간 걸렸냐 그랬더니 몇 시간 걸렸을까요? 순진하시군요. 5일 걸렸습니다. 5일. 왜 5일 걸렸냐?
해산에서 평양까지 200km도 안 되거든요. 근데 5일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쉬니까 그렇게 오래 쉽니까? 북한에서 주로 대중교통수단, 장거리 교통수단은 철도입니다. 철도. 북한 철도는 다 전철입니다. 전철.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가 끊기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전기가 끊기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기차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평양까지 5일 걸렸다는 겁니다. 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한 100km 떨어진, 200km 떨어진 곳에 보내는데 트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이 트럭으로 보내는데 며칠 걸릴까요? 5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트럭으로 보내는데. 근데 이 트럭으로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묘목이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냉장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냉장 차량이 싣고 가야 됩니다. 근데 냉장 차량이 제재 대상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제재는 우리가 완성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다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만 절대 한꺼번에 제재 다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단계적으로 유예시킨다, 단계적으로 푼다는 말을 당장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을 둬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정도를 예외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금강산 관광은 없던 걸 하는 게 아니고 있던 걸 없앤 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안 가셨네요. 좀 가시죠. 네, 내리십시오.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가을 정도에는 금강산 관광이 빠르면 저는 여름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빠르면 4월부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정도 북한의 요구사항들은 그런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돼서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우선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진전 속도에 따라서 대사급 관계도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올해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가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올해 정세는 작년에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진전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다, 하루아침에 비핵화 다 끝낸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로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비핵화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북한의 핵 관련 과학자, 기술자들 직간접적으로 다 합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한 10,000명에서 한 40,000명 정도로 봅니다. 10,000명에서 40,000명 정도가 핵과 관련된 또는 ICBM과 관련된 과학자, 기술자. CVID를 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려면 이 10,000명, 40,000명 과학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해외로. 해외 어디로요? 중국으로요? 중국으로 가면 미국이 믿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요? 한국 못 믿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10,000명에 40,000명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이 인권 차원에서 맞는 겁니까? 아니죠. 10,000명에 40,000명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인권 차원에서 맞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의 직업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10,000명에 40,000명의 직업을 전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서 돈 대가지고 소련도 협조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다 전직시켰습니다. 일부는 러시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저는 너무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모든 걸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도 강조한 게 뭐냐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리고 유리그릇 다루든 다뤄야 된다. 유리그릇 다루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크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전체를 100으로 놓는다면 20% 정도를 이번에 올해 해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베스트입니다. 다만 20%가 다시 북한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20%를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연쇄고리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를 하나 취하면 미국은 거기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고 또 북한이 취하고 미국이 취하고 이것을 연쇄고리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연쇄고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몰 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몰 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몰 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그걸 못 참고 또는 그것이 마치 스몰 딜로 끝나버린 것이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스몰 딜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게 외교고 스몰 딜로 끝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올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7시 반인데요. 제 말씀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제가 한 50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Q&A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한테 Q&A를 질문하시겠다는 또 분도 계셨습니다. 아까 어디 계셨죠? 예.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고프시죠? 그러면 짧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건 좀 어색하고. 예. 김영현 교수님을 제가 뉴스에서 자주 뵀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실 때 인사드렸는데 네. 아까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953년도에 네. 종전이가 휴전 상태로 66년을 지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사인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일성, 러시아, 미국, 중국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종전협정을 할 때 과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할 수가 있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인 팽덕회 들어보셨죠? 팽덕화이, 팽덕회 그리고 미국의 클라크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상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사인하는 것 자체가 분단을 영구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휴전이냐? 그래서 나는 이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인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인을 안 한 것이 두고두고 북한이 남측을 대할 때 늘 이 정전협정 전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남측은 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 때. 근데 실질적으로 남측이 빠질 수 있는 정전협정을 바꾸는 문제가 남측이 빠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측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측은 당사자로서
앞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명분으로 따지면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가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실질적인 정전선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왔을 때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남북미 중심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 당사자고 북한도 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우리 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사자니까. 이제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빠진 채 남북미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가 프로세스가 갔는데 이제는 중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아예 빠진 상태에서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남겨두는 겁니다. 또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상수로 놓겠다.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너무 멀죠?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해온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저 뒤쪽으로 앞으로 여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성장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핵을 포기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걸 보시면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22개의 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근데 저 빨간 펜으로 찍힌 거 보시죠. 빨간 거. 저기는 이미 북한이 경제개발구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보면 서쪽 아래쪽 보면 개성이죠. 동쪽 아래쪽 보면 어디입니까? 저희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그 다음에 동쪽 제일 위쪽 보면 빨간 점은 나선입니다. 나진선봉. 그 다음에 서쪽 제일 위쪽 보면 저희가 어딜까요? 신의주 황금평입니다. 황금평. 섬입니다. 섬인데 압록강이 퇴적이 계속 진행되면서 중국 땅에 붙어버린 섬입니다. 북한 겁니다. 여의도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거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동에서 보시면. 붙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북한 섬인데 지금 붙어버려가지고 도랑을 하나 쳐가지고 거기에 철조망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고 북한 경계병들이 거기 경계 서고 있어요. 저 4개가 개발고 나머지가 18개가 북한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농업, 공업, 수산업 또는 관광 다양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발은 북한은 하고 싶은데 북한 내부에 자본이 없습니다. 북한 스스로 못합니다. 외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도와주는데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갑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재 없이 북한에서 예를 들면 북한의 서한만 그러니까
저쪽 이 남포 앞바다에 예를 들어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가능성만 있지 아직은 채굴이 제대로 그런 시험이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저 18개 나머지 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반드시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외부 자본은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거래한 조금이라도 흔적만 있으면 미국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죠. 혹시 BDA 사건 기억나시죠? 과거에. 그 심각한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야 북한 핵 갖고 있으면 어때?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를 계속 해나가면 누가 또 핵을 보유하겠습니까? 일본이 합니다. 일본은 플루토늄이 북한에 지금 40kg 있다고 저 난리를 뺐는데 일본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플루토늄이? 예? 400. 예? 4만 킬로? 거의 근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만 킬로까지는 아닌데 일본에 수톤의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북한에 40kg가 걸리고 전하는데 일본에는 수톤. 일본이 핵을 만약에 개발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6개월 정도면 핵 개발을 끝냅니다. 일본 6개월. 일본은 그것을 쏘아놓을 수 있는 ICBM은 이미 다 기술 다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성 강국인지 알고 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도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늦은 겁니다. 미국보다. 독일에 있던 유대인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이 빨리 개발을 한 겁니다. 일본이 핵 개발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도쿄요? 순진하십니다. 네? 한반도에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디에서 했냐면요. 함흥 흥남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늦어서 항복하는 바람에 못한 겁니다. 일본은 군사 강국입니다. 원래 일본 항공모함도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설계도 다 갖고 있어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항공모함 수십 척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패전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이 전세가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 갖고 있다고 우리가 걱정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또 핵을 갖게 되죠? 일본이 가지면? 우리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 보면 모든 여론조사 60%가 한국이 핵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핵 개발해야 된다 한국이. 60% 한국 내 60%입니다. 자, 한국이 핵 개발, 일본이 핵 개발을 누가 또 핵 개발하죠? 대만이 합니다. 대만. 대만이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나죠. 대만의 핵 개발은 중국은 아마 그 상황이 오면 아마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대만 공격할 겁니다. 핵시설.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황새가 뛰어가는 날아가는데 참새가 따라가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일본하고 우리 게임 안 됩니다. 중국하고 게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서지 않으면 북한이 절대 안 나옵니다. 북한 비핵화만 하면 북한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남한에도 핵이 현재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를 가진 채 경제력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한 분만. 배고프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면 좀 눈치 보이실 것 같죠?
우리 최 회장님 한번 네. 간단히 질문만 하시죠. 하나만 간단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저항하고 반대하는 있다는데 네. 작년에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발표가 난 다음에 일본에서 관방장관이 와서 DC를 가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반대되는 의견들을 주고 지금도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제 한일 관계 굉장히 특수합니다. 지금 한 달로 다가온 3.1절 알고 계시죠? 100주년 3.1절 기념 배지가 나와서 제가 딱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협의 회장님만 제가 드렸는데요. 한번 이런 이 배지입니다. 이 배지. 저 이제 100주년 횃불도 있고 하는. 한일 관계가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일 관계가 꼬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일본이 야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미국과 외교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늘 함께합니다. 함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만 더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발목 잡히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진전되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국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1965년도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한일협정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후 배상금을 받았죠. 그때 몇 억 달러 받았습니까? 저희가 무상 한 2, 3억, 유상 한 뭐 3억 해가지고 한 6, 7억 달러 받았을 겁니다. 다 합쳐서. 그게 우리 경제개발의 중요한 이런 모체가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준으로 치면 그 액수를 북한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협약 이후에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국제법적으로 청구하면 일본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액수가 현재는 약 150억 불에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당시의 기준을 지금 환율로 바꿔서 보면 150억 불에서 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150억 불, 300억 불이 한국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일본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일본이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이어도 근처에서 우리 이 해상 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들 위로 거의 100m 위로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해상 초계기들이 심각한 사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일 간에 지금 굉장히 감정 싸움과 서로 오해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젠가는 일본의 이 국회의원 자민당 의원이 아주 망발을 또 해서 한국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외교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누가 지금 잘못했는지 지금 거꾸로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고이즈미 수상 때 일본에서 북미 관계가 좀 풀려갈 때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면 아베 총리가 아베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전 분명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리고 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많은 또 조국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외교의 일꾼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하시려고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